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4차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은 핵심 영토 문제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고 이제는 미국의 안전 보장 문제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협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은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타격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일부 지역에 양도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평화협정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젤렌스키는 미국의 안전보장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를 서두르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외교적 또는 군사적 항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전보장 문제를 2022년 봄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국이 되겠다고 제안했던 그 제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말로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가 결국 공격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보장도 금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같은 시기에 워싱턴은 어째서인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간의 평화협정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측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에서 터널 끝에 빛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왜 안전보장이 이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이자 충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석은 방송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룹니다. 2월 7일 밤 러시아인들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며 약 400대의 드론과 40여 발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우크라이나 군 공군은 적이 치르콘, KH-101 칼리브르 미사일과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군은 406개의 표적, 즉 24발의 미사일과 382대의 무인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19곳에서 13발의 미사일과 21대의 공격용 드론 명중했고 또 다른 3곳에서는 드론 파편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공격 방향은 르비우, 이바노-프랑키우스크, 로브노, 비니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적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망, 발전소, 그리고 배전 변전소였습니다. 즉, 여기서 이미 명확하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전시키고 블랙아웃 상태로 몰아넣어 우크라이나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750kW와 330kW의 변전소와 송전선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또한 브루슈틴과 도브로트보르 화력발전소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포격이 세계 어느 테러리스트도 감히 하지 못했던 수준의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2월 7일 밤에 러시아군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을 공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오늘 우리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들은 발전량을 줄였고 한 원자로는 자동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테러리스트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수준의 공격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그리고 진정으로 위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의 대응을 느껴야 합니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이런 공격과 전쟁뿐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협상,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협상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자고 양측에 제안하고 있으며 이 일정에 맞춰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 집중하며 어떤 형태로든 승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요.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양측의 행동과 합의 이행의 시간표를 명확히 규정하는 단계별 계획, 즉 시퀀스 플랜을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진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각 측이 무엇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일정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쟁을 끝내고 안전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이런 일정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협상 목적은 시간을 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소식통들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열린 4차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핵심 영토 문제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 전역을 자신들의 통제에 둘 것을 고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이 도네츠크 지역 약 5,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창의적인 해결책에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무장 자유무역지대 설립 같은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니, 도네츠크를 내게 넘겨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5분의 1을 공급했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운명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에 통제해 두자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러시아 통제 지역과 우크라이나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발전소가 자신의 통제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로 키이우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푸틴은 빼앗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전 방송에서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도덕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즉, 러시아인들은 협상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발전소를 훔쳤으니 이제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훔치면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그런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훔쳤다고 인정하며 이제 그게 자기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협상에서 가장 큰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휴전과 휴전 이행 감시 문제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협상 그룹, 즉 군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전 우크라이나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이고 동시에 대통령 선거도 치러질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투표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즉 11월 미국 의회 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아마도 미국 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국민투표를 조직하려면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이미 5월에 투표를 실시하는 타협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지속적인 휴전이 필요하고 둘째로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합니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안전보장이 없이는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투표를 하려면 휴전이 필요하고 크렘린은 약속을 어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분명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끝나고 그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안전보장을 약속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엄청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외교적 또는 정치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막아줄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발언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는 전날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서방 파트너들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이스탄불 협상에서 러시아 연방이 동의했던 이른바 안전보장에 대한 지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2년 이스탄불 의정서 초안은 실질적인 안전보장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어떠한 침략 재개에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둘 뻔했습니다. 그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보장국으로 간주되고
러시아 연방과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래의 침략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거부권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립을 유지하고 군대의 규모와 구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며 결코 군사적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옌코를 도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카리나가 아니라 그리고 라브로프가 체결된 협정에 대한 반응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크렘린이 2022년 이스탄불 협정 초안을 앞으로 있을 모든 평화적 해결의 기본안으로 계속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타협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미국이 지금 당장 안전보장에 서명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우리는 이미 확인한 대로 안전보장 없는 휴전으로는 국민투표를 치를 수 없으니 국민투표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방송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저희의 노고에 대해 후원금이나 유튜브 스폰서 구독으로 보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